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박사와 함께하는 살아남자 경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장영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살아남자 경제. 예. 우리도 오늘 제목이 폭탄 또 폭탄 뭐 이런데 빗나간 젖은 예고되는 대파란 이렇게 되는데 폭탄 세례를 우리가 경제에서 어마어마하게 받지 않습니까? 네. 오늘 장 박사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폭탄 세례만 해도 경제 폭탄만 해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만 해도 7가지입니다 지금. 예?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할 때도 앞으로 그거 할 때도 좀 폭탄 터뜨리지 좀 하면 안 될까요? 사실 폭탄은 안 맞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경제에서요. 이제 뭐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제 폭탄은 예. 어떤 이제 폭발물의 그 총칭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 상대방의 군사력에 이제 터트려 갖고 예. 군사력을 제압을 함으로써 승리를 잡겠다. 예. 이런 이제 그런 무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금속 용기에다가 엄청난 화약을 넣고 그게 이제 압력에서 터지도록 하고 예. 또 파편이 날아가게 하고 예. 이제 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정의가 이제 그런 걸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폭탄이 인상적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패러디한 용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대포를 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위협적인 그 허구의 얘기를 갖다 뭐 대포를 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상당 부분은 이제 폭탄 선언이라는 단어처럼 갑작스럽게 얘기하는 뭐 그런 건데 하여튼 이제 폭탄이 점점 진화하면서 원래 의미대로는 원자 폭탄 이런 게 상당히 이제 북한 핵 문제하고 연결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세금 폭탄 특히 부동산을 위주로 해서 그런 것도 이제 23발이나 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그 주무장관께서 계속 하시겠다고 하니 이제 폭탄 제조 능력이 어떤지 모르는데 하여튼 예. 이때까지 23번이나 한 거는 일단 이 전부 다 지금 조준 실패하고 그다음에 불발탄만 지금 나오는. 아니 근데 이제 23번이나 쏴대다 보니까 시장을 초토화시킨 그런 효과가 생겼어요. 그게 뭐 가끔 불발탄도 있겠지만은 또 엉뚱한 데 가서 터진단 말이에요. 아까 그 폭탄도 상대방 군사력에 대해서 쏴야 되는 터져야 되는 거지. 애매한 민간 잡으라고 폭탄 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뭐 적인지 악운인지 구별도 안 하고 그냥 막 쏴대니까 그리고 저거 빗나간대? 또 다시 장전해갖고 또 쏘고 뭐 이런 짓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택 시장 자체가 초토화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게다가 또 더 황당한 거는 이렇게 이제 시장을 초토화하니까 국민의 가장 중요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갑작스럽게 터지는 식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폭탄의 요건을 맞추는 그런 행태들 이게 이제 너무 국민들을 핍박하는 그런 결과돼서 그야말로 일부 사람들은 폭탄을 안 맞으려고 파편이라도 혹시 날라올까 전전긍긍하고 그러고 있고 또 일부 결연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이거 안 되겠다. 저항하자 해갖고 조세저항 국민운동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뭐 흔히 오늘 아침에 어떤 좀 아주 높은 우리 장 박사님만큼 높은 고급 관직을 하신 분이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규모가 어떤지, 규범이 어떤지 이런 상식선에서는 서로 얘기가 안 되니까 항상 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좀 덕담으로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
우리가 이 일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하고 관계에서 모든 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규모와 규범이 자연 발생적으로 정리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죠. 이래서 이게 이제 은필칭 시장 경제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이런 시장 경제 논리와 전혀 안 되는 안 맞는 그런 폭탄이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네. 아이고 국민들은 이거 의욕이 아까 말씀 의욕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하니까 이건 정리돼야 된다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도 이제 나서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제 특히 경제 부분에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폭탄이 이제 큰 것만 우리 좀 미사일 이상급만 이제 장 박사님이 7개를 추려오셨는데 하나하나 얘기를 해나가면서 좀 하시면 어떠실까요? 예, 이제 우선 이제 그 진행하기 전에 예. 그 부동산 세금 폭탄이 이제 23발이 터졌고 앞으로 예, 예. 더 터질 것 같은데 예. 뭐 지금쯤이면 아마 이제 시장이 거의 전멸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예. 그 23번을 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야구로 이제 한번 비유를 네. 아까 이제 해봤거든요. 그 23번을 그 한 번을 스트라이크 아웃 효과가 없었으니까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 예, 예. 그렇게 치면은 23번을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회가 바뀔 때 3아웃이니까 그러면 7회하고 3분의 2에 해당되잖아. 그러면은 그렇죠. 이건 뭐 형편없는 네. 그런 뭐 투수도 그렇고 팀이 형편없는 거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그러면은 뭐 투수를 교체하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정한다면 감독까지도 교체하고 뭐 이런 교체 정 안 되면 그냥 어차피 버렸다 했고 패전용 그나마 네. 좀 이거 좀 네. 덜 완화시키기 위해서 패전용 투수라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조금 안타깝고요. 그 결국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한 무차별한 폭격이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은 사유재산권 인정이거든요. 그렇죠. 그 우리 그 인류의 경제사를 볼 때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런 최근에 그 북한의 현상을 봐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장마당에 자기 집에서 기르는 거는 아주 잘 자라고 농장에서 자라는 거는 거들떠도 안 보고 뭐 형편없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 사유재산권을 이렇게까지 마구 침범해도 되는 건가? 더구나 정부 신뢰를 잃어버린 게 뭐냐면은 그 임대사업자의 경우 정부가 권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정부 때 한 거라고 그러는데 뭐 제도는 지난 정부 때 만들었죠. 근데 그렇게까지 활성화는 안 돼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그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면서 그 장려를 하다 보니까 예. 좀 지나고 보니까 이게 시장에 매물이 없어졌네. 예. 매물이 없어진 게 당연하지. 그걸 모르고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터뜨리는 폭탄 하나하나가 거의 사실은 그 관역을 제대로 못 맞추는 폭탄이 많고 불발탄도 많은 그런 거니까 조준 실패.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 그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보면은 이제 다주택자가 무슨 죄를 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쓸만한데 이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 연 6천만 원의 월세를 받는데 종부세는 이제 1억 원을 낸다. 뭐 재산세까지 포함하겠죠. 그럼 내 수입은 6천만 원인데 1억 원을 낸다. 이거는 처벌이죠. 네. 보통 세금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자기가 받는 그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내는 것이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은 징벌이고 그러면 현 정부가 세법을 가지고 형법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사유재산권을 그렇게까지 억누르면서까지 할 일이냐 이런 생각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다주택자 이제 겨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차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금액에 상관없이 조그만 빌라 하나도 이제 숫자만 2개면은 무조건 이제 그때부터 다주택자가 되고 이제 중과세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소규모로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연립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이제 결혼해서 그 신혼 초에는 집을 사는 사람은 이제 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조그만 뭐 세를 얻든지 아니면 조그만 빌라를 사든지 이래 갖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증언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아이 신혼 초에 그 조그만 빌라 산 것이 이제 이 족쇄가 되는구나. 왜냐면 이런 상태가 되니까 아무도 빌라를 안 사거든요. 사실 빌라는 돈 좀 있는 사람이 임대용으로 이렇게 매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몇 억짜리 빌라 뭐 2개, 3개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합산해서 뭐 그런데 2주택자 이상이면은 종부세 기준이 6억 원 이상이니까 예. 그러니까 3억짜리 2개만 가져도 이제 네. 그 종부세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 얻는 그 어떤 폭력적인 세금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거의 재산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 압수당.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국민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의 가격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밀한 타격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폭탄에도 스마트 폭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목표물에 정확하게 때리는 거. 네. GPS 따라가지고 네. 가는 거. 네. 그래 과학기술이 발전이 돼서 점점 스마트 폭탄이 잘 개발되고 있는데 정책 분야에서는 아직도 마구잡이식의 폭탄을 날리고 앉았다. 정말 불쌍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참 이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부 정책이 어떤 그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정책이 되고 네. 또 하나는 그때 따라서 어떤 그 획일적으로 정책을 이렇게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시장 경제 자체를 무시하고 어떤 그 획일 어떤 그 본인 그 정치적인 그런 어떤 논리를 도입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 논리가 우위에 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아까 유탄이라고 그랬죠. 목표물을 던졌는데 그 목표물에 안 가고 목표물에 갔더라도 그 목표물은 크게 다치지 않고 옆에 파편으로 이 압사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자 이런 정책이 대파란이 온다. 앞으로 후폭풍이 온다. 후폭풍이 바로 뭐냐면 이 길거리 좀 울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에 그 빌라 한 2-3개 사가지고 세 나가지고 국민연금도 네. 시원치 않고 이러니까 네. 세 나가지고 살려는 이런 사람들 지난번 저희 방송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딱 하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씩 아니 세가 결국 나오는 게 2천 몇백만 원인데 세금을 얼마 내야 되냐 하면은 종부세를 그때 보니까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기도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똘똘한 한 채를 갖자. 한 채의 경우는 뭐 가격이 얼마 됐건 간에 일단은 뭐 많이 페이버를 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정책이에요. 한 채가 그것도 가격에 따른. 근데 이러고 있다가 또 한 채도 정부 세금 떼겠다고 또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우리가 중산층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정도 수준의 세금을 때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로 계속 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계속 많이 얘기했으니까 네. 지금 또 요즘 문제가 그 대두되는 게 정부 재정 폭탄이 국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지만 결과적으로 추경 같은 걸 다시 한번 4차 추경까지 감되면은 네. 결국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왜냐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나중에 그렇게 되니까 이 국가 재정 폭탄이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현 정부가 정말 그 돈을 과감하게 쓰는 마침 이제 국간 사정이 좋으니까 이제 쓸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물론 의미가 있죠. 사회복지를 증대시킨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국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네. 우리가 가계에서 수입하고 지출이 있을 때 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자라는 그
지출 증가분에 대해서 어디 가서 빚을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빚이 쌓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빚을 얻는 과정에서 자기가 자산이 있으면 담보로 넣었을 테고, 그다음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 담보가 처분되면서 자기 재산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국가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꼭 뭐 이제 국가는 이제 궁극적으로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꼭 정밀하게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나중에 국민들한테 양해만 얻으면은 나중에 당신네들이 세금을 더 부담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이제 전가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돈은 쓸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정부는 한 패키지마다 몇십억 패키지는 기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 정부라고 자칭하면서 일자리 예산 매년 20조 이상씩 써갖고 지금 금 100조 수준에 이제 달했다고 그러지. 근데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이제 건강보험 그 보장성 강화를 하면서 30조 원 패키지 프로그램 그런 등등이 있다 보니까 쓸 때는 좋죠. 사실 저도 돈 많으면 막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그 수입을 생각 안 하고 썼을 경우에는 이 이제 우리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식의 네. 그런 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뭐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수입이 보충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 정부가 보면은 그 예산에 올해 예산 자체도 사실은 미리부터 30조 5천억이 더 지출이 많게 편성이 됐었어요. 수입보다. 네, 수입보다 지출이 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국가 채무로 이제 다 네. 부담이 넘어가는데, 그러면서도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 있었죠. 뭐 등등 해갖고 세 번에 걸쳐서 추경을 했어요. 예. 근데 한 해에 세 번을 추경을 한 연도가 1972년이랍니다. 예. 그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세 번 추경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물폭탄이 또 생겼잖아요. 예. 물폭탄이 생기니까 4차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 그 상반기 결산을 해보니까 110.5조 원이 적자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 세입이 이제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도저히 이제 감당을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금융위기 한참인 2009년도의 추경 규모도 28조 4천억 정도에 불과한 건데, 우리는 올해 처음에 들어온 게 1차가 11조 7천억, 2차 12조 2천억, 3차가 35조 1천억.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것만 해도 이제 엄청난 지출을 해버린 건데, 이게 이제 참 난감한 게 이번에 물폭탄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막 비 많이 온다 그러니까 저건 중국인가 보다. 이제 또 일본에 많이 온다 그러니까 또 일본인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그게 또 우리한테 날라왔는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일드하게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그 텔레비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물에 잠기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갑자기 중국이 됐나 이럴 정도 그런 생각이 딱 들 정도인데, 피해가 났으니까 이제 보전을 해야 되는데 고간에 돈이 없네. 원래 그 우리가 예비비나 뭐 추경이나 이런 거는 나라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쓰라고 주는 돈이거든요. 근데 뭐 미리 다 써놓고 뭐 재난지원금이니 뭐니 쓸 때는 좋았지. 돈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야, 우리 그 경제부총리도 참 고심했는지 이번에는 4차 추경은 좀 안 됩니다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주. 요새 최근에 보기 드물게 아주 파이팅을 보였던 것 같은데. 보기 드물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네. 그럼 뭐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아니,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통합당, 뭐, 좌클릭을 해야지 표를 얻는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까지 관행을 봐서 이 정권이 국민한테 준다 그러면 뭐 추경 4차든 5차든 그걸, 막을 정권이 아니고 오히려 발벗고 나가서 할 사람들 자기네들도 가만히 보면 도저히 아니다 싶으니까 예비비로 돌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비비. 그것도 이제 경제부총리가 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이 정권 들어서 그 부총리 임명돼서 처음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아니라고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통합당에서 왜 국민을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자클릭 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정치 논리 때문에 경제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지금. 그래서 통합당도 국민들 그런 자클릭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 이제 돈을 뭐 이렇게 선심성으로 쓰다가 망한 나라가 참 많죠. 그렇죠. 근데 그 남미 국가가 사실은 대표적인 국가고 예. 베네수엘라는 뭐 굳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예. 페론으로 대표되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예. 거기는 IMF 그 지원의 단골 국가가 됐고 예. 그 얼마 전에 그 아르헨티나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암울화됩니다. 사람들 표정이 암울하고 그다음에 축구장에서 그 광란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겁니다. 그게 뭐 축구를 좋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스트레스 평소에 쌓인 거를 축구장에서 울분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기 힘든 거를 예, 우리나라는 사실 비전이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나라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곳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래놓고 이제 돈 한 푼도 없이 결국 우리 청년 세대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국가 채무를 발행해서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나머지 7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일단 실업폭탄 한번 해보죠. 실업폭탄. 이제 그 실업이 사실은 네. 그 우리가 일자리 정부 일자리 현황판 청와대 설치하겠다. 그 본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뭐 한 달은 있었나. 근데 이제 그 현 정부가 참 그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편가르기 이제 그것도 폭탄이라고 제 정의를 했는데 사회적인 폭탄, 편가르기를 정치 사회적인 하면서 폭탄. 적과 아군을 이렇게 구별을 확실하게 하는 패턴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적은 무조건 사소한 거라도 공격하고 자기 편은 무조건 감싸고 그래서 이제 그 내로남불의 시대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네. 또 제가 그래서 어느 칼럼에는 내로남불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일자리 정부라고 하면은 우선 기본적인 전제가 일자리를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거냐. 기업이 만드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기업을 오히려 탄압을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최저임금 인상도 사실은 근로자 편에 쓴 거지 그 고용주의 형편을 고려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당위성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좋은 임금 받고서 그건 뭐 잘 살게 되는 게 그 로망이 있는데 예. 현실적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 경제가 이제 점점 성장률이 줄어들어가는 추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인구도 자꾸 줄고 그러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거를 딱 이거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해서 그 기술 혁신, 그 R&D 육성 이런 것들에 그래서 거기를 통한 새로운 산업 창출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업들을 그냥 맨날 야단치고 그다음에 뭐 야 니네들 기업들 뭐 니네들 혼자서 다 먹고 산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또 법인세는 다른 나라는 다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또 올리고 그래서 최근에는 소득세도 이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개인 소득세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많이 위축이 됐고 이거 내가 일해봐야 뭐 다 이게 세금으로 다 절반 이상 뺏길 텐데.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임금이 올라가면서 제조업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물론 이제 임금만이 무조건 그 경쟁력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 떨어지는 거는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임금이 올라가니까 기업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고용을 못 하는 거겠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임금 수준이요. 일본을 초과했다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대졸 신입사원의 경우는 일본을 이미 초과했고 근데 이번에 최저임금 올린 내년부터 적용되는 걸 적용해 보면은 최저임금도 이제 일본을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지금 경제력 격차는 3배예요, 3배. 예.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아직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요인들이 이제 경제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7월달 실업률이 4%가 나왔어요. 그래서 113만 8천 명이 나왔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취업자가 이제 5개월 이상 이제 계속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거의 이제 뭐 여행업, 관광업 다 망했지 않습니까? 뭐 항공도 거의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 휴직자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3월 달에 가장 피크가 됐는데 160만 7천 명인데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일시 휴직자는 이제 그 실업자는 아직 카운트를 안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달에 취업자가 이제 감소율로 볼 때는 0.35명, 한 명당 0.35명이 감소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실업자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일할 능력이 있지만 별다른 사유 없이 그냥 쉬겠다. 뭐 취직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도 229만 명. 그러니까 이 숫자를 얼추 모아보면은요. 이게 이제 상당한 숫자가 우리 하반기에 정말 실업자로 나타날 우려가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니까 한국판 뉴딜이다 해갖고 또 하나의 그 이름만 바꾼 일자리 정책이 또 나왔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민주당이 무슨 비례의원조차도 이거는 그 일자리가 무슨 공공 일자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업 문제가 이제 상당히 심각해질. 근데 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일반적으로 그 실업률이 이제 몇 퍼센트 정도 되면은 이게 국가나 사회에서 이게 정말 이제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저항. 지금 실업률이 우리가 지금 4%다. 지금 4%인데 실제 실업률을 합하면은 훨씬 더 높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뭐 실제 실업률, 잠재 실업률까지 해서 몇 퍼센트가 되면은 이게 폭탄 던지는 거거든요. 실업률이 어쨌든 요즘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수혜 이런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실업률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결국 사회 문제로 분명히 저항이 나오기 시작하거든 문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은 경제를 잘 운영해가지고 국가에서 잘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좀 고용 좀 시켜주고 우리 밥벌어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경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몇 퍼센트 정도 되면 위기가 옵니까? 딱히 뭐 위기라고 몇 퍼센트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IMF 시절에는 그 실업률이 한 10% 육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실업률이 3%에서 4%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 4%가 조금 더 높은 추세에 있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일하면은 실업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 일해서 자기 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수준까지 가느냐 이런 것도 이제 따로 별도로 이제 지표를 따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일시 휴직자 숫자가 3월달에 160만 명인데 이제 5월달에는 이제 100만 명 수준으로 뭐 줄어들긴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35% 정도가 이제 미취업자를 넘어가서 실업자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되면은 이거 우리가 4% 실업자 110만 명에다가 이거 저 200~300만 명은 가볍게 플러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참고로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실업률이 25%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업률에 대해서 정말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그 계속 공공 알바 자리식의 재정 투입하는 자리에 그동안 치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실업률이 낮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제 재정에서 투입하는 돈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지속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그렇네. 거죠. 이게 원하는 기업을 살려가지고 그래서 정규직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실업률을 줄이는 게 원안인데
국가에서 임시방편적으로 공공 알바라든지 이런 게서 실업 개수 숫자만 잡아가지고 실업률만 낮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가가지고 문제가 또 확대될 수가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면서 생기는 소득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 네. 이 정도가 아이디어를 한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나머지 시간이 건강보험 폭탄이라든지 전기료 폭탄, 정규직 전환 폭탄, 뭐 폭탄이 또 몇 개 더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시간적으로 봐서 이제 살펴본 게 국민들한테는 부동산 세금 폭탄, 두 번째는 국가적으로는 그 재정 폭탄, 국가 재정 폭탄. 그 다음에 또 국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앞으로 잠재적으로 지금 가능성이 크지만 실업 폭탄 이게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경제적으로는 어떤 방향이 되고 경제적으로는 뭐 제가 그냥 편히 생각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진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또 문제에 대해서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될 건지 좀 결론 삼아 좀 정리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국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부담할 금액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건보료도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호기롭게 문재인 케어 하면서 30조를 썼지만은 결국 건보 재정 적자가 지금 작년에도 3조 6천억이 났거든요. 그 맨날 플러스 나던 기간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쓸 때 폼 잡는 사람을 그 사람은 이제 폼 잡았고 이제 뒷감당은 이제 돈이 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 국민이 떠안는 결과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보료를 지금 소득의 8%가 상한선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깨겠다는 게 보도가 한번 나오니까 정부에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건보 재정이 적자로 가는 상황에서 이 공공의료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조세 부담률이 아직 낮지 않느냐, 낮다, OECD 국가에 비해서 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연금이라든지 건보료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미국 수준으로 지금 가 있어요. 상당히 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세금이 아니다 하고 이제 빠지는 건데 그리고 실제로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이제 퇴직했을 때 그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건보료 그 부담 급증한 거 보고 사실 놀라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소득이 생겨도 이제 건보료가 확 올라가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그 탈원전 한다고 그래서 원전 가동률 요새는 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석유가가 떨어져 갖고 좀 이제 한전 경영 상태가 좀 낮았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저렴한 원자력도 지금 하고 그러니까 전기료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등등 해서 국민의 이제 부담은 날로 늘어나는데 소득 창출기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상당수가 이제 난민으로 전락이 되고 그다음에 복지 대상자로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누가 이제 복지 대상자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다 안 되면 그렇게 되는데 이랬을 때 사회 전반적인 그 묻혀있던 그 이슈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이제 OECD 뭐 주로 비교하는 데니까 자살률 1위예요. 그다음에 누가 그러대요? 노인 자살률도 실제로 1위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생활고에 지쳐서 이 사회가 이제 불안정하게 되는 게 뭐가 좋겠느냐. 이제 이랬을 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 극단주의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 독일의 나치도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일을 다룰 때 좌든 우든 양극단에 있는 경우는 피해야 되거든요. 서로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뭐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서로 조정하면서 타협해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거지. 무조건 야 뭐 보수 뭐 진보 어쩌고 이거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공통 분모가 제일 좋습니다. 공통. 그러면 우리가 실용적인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주작 이념에 너무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 극단적인 걸 좋아해요.
시원하죠? 야. 보기에 시원하고. 너 중간에 너무 회색 분자야. 흰색이야, 검은색이야. 뭐 이거 확실하게 해.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예.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이제 지양을 하는 것이 특히 예. 경제에 필요하겠다. 예, 예. 특히 뭐 이 정권, 저는 뭐 정치를 담당하는 이런 이제 이 정권, 문재인 정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지금 어쩔 수 없이 같이 이제 그 공무원으로 기여하고 있는 우리 정책 입안자들, 이분들도 정신 많이 차리셔야 됩니다. 시대는 같이 책임을 지는 거지 정치인만 책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장 박사님은 합리적인 경제 정책을 좀 추구해 나가자. 그래서 좀 폭탄에 파편은 맞지 말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폭탄을 너무 자주 던지지도 말고 합리적인 건 폭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내겠습니다.